안녕하세요. 담양 스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냐 한담 12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12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동파거사, 우리 흔히 동파육으로 유명한 동파거사 소식이 그 유배지에 있을 때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뭐 좌천당에서 지방에 자사로 나가 있을 때라는 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유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어쨌든 이 동파거사 소식이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모친이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는 발언문을 자기가 직접 지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본 내용 들어가면 이 그러니까 동파거사 소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소식이라 그러면은 당송 8대가라 그래서 시인 8명, 당나라 송나라 그 시기 합쳐서는 400 몇십 년, 거의 한 500년 정도에 걸쳐 그 두 왕조 시기에 가장 유명한 어떤 문학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시나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필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들 8분을 꼽는데, 그 중에 이 동파거사 소식을 포함한 소씨가 3명이에요. 동파거사 소식의 아버지하고 이 동파거사, 그리고 동파거사의 막내 동생 소철이라고 있는데, 이 셋을 그래서 당송시대 8대가 중에서도 소씨 3부자라고 그래서 삼소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파거사 소식 이분이 가장 남겨진 글도 많고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이 소동파에 시도 시지만 부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시하고 산문의 중간 정도, 시는 시기는 시인데 약간 산문틱한 시라는 어떤 문학 장르가 고대부터 있었지만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애매하다 해서 좀 이 부라는 어떤 문학 장르가 좀 거의 없고 약했었는데, 이 소식이 소동파 이분이 지방에 좌천도 많이 갔었고 유배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러면서 민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저 높은 데 계신 양반들 시로 막 무슨 위진남북조 시대 사실 현담이라 그래서 막 고고한 시나 짓고 막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불교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전문 용어를 쓰기는 쓰지만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를 최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위진남북조 어떤 현담 내진 현학이라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문 용어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애들, 그런 애들끼리만 모여서 놀고 얘기하다 술도 한잔 먹고 또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랬다는 건데, 이 동파거사 소식은 젊어서는 이 사람도 그렇게 했죠. 근데 유배와 좌천으로 인해서 지방을 10년 이상 떠돌다 보니 그렇게 해가지고 민중들한테 안 통하거든요. 민중들이 모르거든요, 뭔 소린지. 제가 세속말로 하자면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소리 듣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라는 어떤 문학 장르를 개발을 해서, 이 소동파 송나라 때 사람이긴 한데, 이 소동파 이전과 이후로 부라는 문학 장르는 중국에서도 소동파 이전의 부와 이후의 부 이렇게 나눠서 막 설명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막 소식이라 그러면 입에 개고픔 물고 막 맨날 며칠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사실 스님이고 제가 중국 문학 전공은 아니라서 그냥 고전들 중에 읽다가 이거 진짜 글 멋진 글이다 이런 거 있으면은 그 글들 다시 보고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이런 건 좋아는 합니다만은, 중국 문학이 완전 전공은 아니라서 그냥 이 동파거사 소식이라는 사람이 시와 부에 아주 능한 당송 8대가 8명 중에 소씨 3부자, 그래서 삼소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시를 포함해서 문학에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좌천으로 지방 다니고 이러면서 불교 중에서도 선종의 스님들, 일명 선사들을 꽤 여러 명 알게 되고 그분들한테 가르침도 받고 때로는 그분들하고 난상 토론도 하고 차 한잔 얻어 먹으면서, 근데 이래 가면서 불교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물론 아주 진짜 최고 높은 경지까지는 못 갔겠지만
나름 각 지역에서 이름난 고승들, 선사들하고 문답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그래도 불교를 좀 배웠기 때문에 이 본인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임종 못한 그 애끓는 심정을 그래서 그 모친이 왕생극락,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정토로 왕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문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경전을 보거나 누가 지은 시를 보거나 할 때 첫 번째는 제목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글을 지은 사람을 좀 간략하게라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해제라 그래서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요약본을 좀 보고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오늘하고 아마 한 번에 다 못 할 것 같고요. 한 20분 정도로 끊으면 두 번 정도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소동파 고사의 극락왕생 발언문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기는 할 거지만 그 동영상 올릴 때요. 그 원래 제목은 그냥 극락왕생 발언문에서 동파거사 소식 스스로 동파거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불교의 거사라고 자처하면서 사실 이 동파라는 이름도 그 유배 갔던 난중과 그곳에 있던 되게 유명한 그 선종의 그 선사 중에 한 분한테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동파거사 소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극락왕생 발언문은 문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서방 극락 종토의 왕생 가서 나기를 발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게 극락왕생 발언문은 사실 제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고 재밌고 한 거라서 제가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1037년에서 1101년까지 살았던 양반이고 이름은 소식이고 동파거사로 불리고 동생 소처라고 비교해서 대소라고 읽고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소소로 작을 소자 이건 큰데 짜서 대소라고 불리고 부친 소순까지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당송팔대가 중에 삼소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고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과거국제해서 중앙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부시랑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글쎄요. 외교부하고 교육부가 통합된 그런 부서의 차관 내지는 차관보급까지는 시랑이니까 차관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벼슬살이까지 했던 그런 정치가이고 제가 다음에 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부도수표는 아니고 언제 할지 지금 정확히 제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서 하면은 진짜 부도수표가 될 것 같아서 적벽부라고 그래서 이 소식이 또 지금 아까 제가 부의 이 사람 이전과 이후로 부라는 어떤 그 문학 장르가 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부의 참 대가인데 그 부의 대가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적벽부라는 글이 굉장히 불의 명작으로 알려지는데 이 적벽부도 굉장히 내용 한 글자 한 글자 뜯어서 보면 굉장히 불교적인 내용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불교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불교 전문 용어 단 한 글자도 안 쓰고 불교적인 내용을 자기 부에 막 엄청 그러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고단수 중에서도 고단수죠. 불교를 어느 레벨로 이상 알고 유교도 어느 정도 이상 알고 한자 자체를 또 어느 정도 이상 알아서 해석이 되는 사람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글인데 참 제가 봐도 이 적벽부는 진짜 명문장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적벽부를 얘기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소동파 동파거사 소식은 22세에 진사급제를 시작해서 뭐 쭉 배설살이 잘 하다가 그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개혁을 이야기했던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신법파와 아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왕한석이 약간 진보 계열일 것이고요. 아니다. 현행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너무 확 바꾸지 말고 한 번에 확 바꾸려면은 이게 사회가 이게 시끄러워지고 그 개혁이랍시고 하면은 또 그 반대 세력 나와서 왜 내 거 왜 가져가 또 지껏 뺏겨야지 개혁이 되니까 뭐 등등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러지 말고 제도를 하나씩 상황에 따라서 요건 꼭 바꿔야 된다 그럼 하나 바꾸고 요것도 요런 문제점 있으니까 요만큼만 바꾸자 그거 하나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시간 좀 걸리더라도 영어로 하면 스테디 앤 슬로우로 가자.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렇게 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국법화 옛날 그 국법을 지키자는 국법화로 이렇게 그 당시에 송나라 그 조정이 갈려 있다가 처음엔 이 왕안석이 신법을 주장하면서 개혁을 해서 부국강병을 하자는 거에 진종 황제가 전쟁 한번 겪고 나서 그거에 뿅 가가지고 뿅 같다는 표현이 좀 하여간 거기에 완전히 흠모가 돼서 매료가 돼갖고 이 왕안석을 확 키워주면서 신법화가 득세를 하게 돼서 항주라는 지역의 지방관이라고 제가 지금 본 자료인데 내가 원래 항주라는 주의 주 자사로 좌천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동파 소식의 좌천과 유배의 인생 시작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법파 구법파 그 당쟁 때문에 뭐 좌천도 여러 번 당했고 사실 유배도 몇 번 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을 지옥으로만 돈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앙정부에 뭐 저기 차관복까지 했던 놈이 계속 지방에 근데 지방 갔다 오면서 도지사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 군수나 시장급 그것도 저기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거 몇십만 명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동네 그런 데로 좀 속된 말로 뺑이 돈 거죠. 죽일 수는 없고. 송나라는 참 특이한 게 그렇게 당쟁이 많았음에도 당쟁 때문에 사대부를 죽인 일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제가 송나라 역사 초기의 역사를 언제 한번 해드리게 되면 꼭 이 얘기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송나라에 태조했던 조광윤이 죽을 때 자기 동생인 조광이한테 나중에 태종이 되는 송태종이 되는 조광이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교서를 써주면서 그날 밤에 병들어서 죽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자기 침대에 쭈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쭈그리고 앉아서 도끼를 하나 들고 맹세를 시켜요. 자기 동생한테. 무슨 맹세냐? 첫째, 이 송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천하를 지배했었던 후주의 황제들인 시시들 그들을 우대하라. 그러니까 전임 이 송나라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후주라는 나라의 황제니까 다 싹 몰살시켜라가 아니라 그들을 후대하라.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송나라 황실인 조씨들하고 똑같이 대하라. 심지어는. 두 번째 조건. 사대부 우대하라. 그 어떤 이유로도 사대부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 두 가지 맹세시키고 그러고서 너한테 황제자리 준다. 도장 꽝. 이 교서 써줬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송나라가 사대부를 우대했기 때문에 당쟁에서 밀렸다고 죽진 않아요. 저기 시골 저기 끄트머리 보이지도 않는데 지방관으로 좌천시켜버리든지 그래서 뺑뺑이 돌리든지 아니면 뭐 깨켜봐야 저기 어디 섬 저기 끄트머리 이런 데로 유배를 보내든지 절대 죽이진 않습니다. 왜? 태조 때 유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10년 넘게 유배를 다녔는데 주로 옛날 춘추전국 시대 오나라고 월나라가 있던 남쪽 지역으로 많이 유배 내지는 좌천을 당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선승들 중에 뭐 유명한 도잠, 유림, 원주, 수주, 본각세, 일장로 뭐 등등 초명, 중수, 수음, 사이, 문복, 가구, 청순, 법영 등의 선사들하고 내가 속된 말로 친구 먹고 담론하고 놀았다 이런 자랑을 할 정도로 1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돌면서 자기의 문학도 더 발달시키고 시와 부라는 문학도 발달시키고 또 선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불교를 배워서 이렇게 모친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발언문을 지을 정도로 불교를 알게 되었다. 자, 저자에 대해서는 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막 그 사람 연표까지 펴놓고 와서 막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일단 하고 이 소식은 다음에 또 적벽발 때도 또 나오고 적벽부 말고도 소식에 글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몇 번 다룰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발언문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발언문 내용 첫 번째 문장부터 제가 한 문장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이게 5글자씩 해가지고 5원 절구라서 5글자씩 해서 발언문을 쓰셨는데 그 5글자마다 끊어서 제가 번역하고 꼭 필요한 내용은 약간의 해설도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드릴게요. 해설이 굳이 필요 없고 그냥 번역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만한 내용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겁니다. 글을 참 깔끔하고 쉽게 잘 쓰셨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이제 부가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불이 대원각으로, 자, 부처님께서는 대원각, 여기서 대자는 완벽하다는, 아주 크다는 게 아니고 그냥 완벽해서 너무 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원각, 원만한 깨달음인데, 이게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큰 깨달음으로, 완벽한 깨달음으로 충색하사계언을, 항하사 세계를 가득 채우고 계시거늘 이렇게 번역본에는 돼 있는데, 항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 항하라는 강에, 그 강 바닥에 깔려있는 모래수처럼 많은 개,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불교 전문 용어 여기서 안 쓸 수가 없네. 그 불교 전문 용어로 이 우주 전체를 말할 때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하고 하사계라는 말은 사실 동음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구글 이런 데 검색하셔서 삼천대천세계로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하사 세계를 가득 채우고 계시거늘 이러면 항하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항하사 세계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하라는 말은 인도의 겐지스 강을 말하는 거고요. 그 겐지스 강 바닥에 깔려있는 모래수처럼 많은 세계,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게 삼천대천세계 전문용어로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계시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깨달아 마치셔서 법신이 되셔서 우주 전체를 다 채우고 계시는데, 자, 대꾸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A라고 말했으면 그 A에 대한 대꾸가 반드시 있어야 중국에서는 잘된 문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요 문장이 대꾸 들어갑니다. 아이 전도상으로, 나는 전도된 몽상으로, 전도망상으로. 이 전도 이거 나중에 반야심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왜 뒤집어졌느냐? 제가 3법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무와 곤데 유상유하고 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믿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서 또 불을 치워서 또 고가 된다. 전도몽상, 전도망상인 거죠. 뒤집어진 생각이죠. 원래 무상무와 곤데 유상유와 락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예, 그러한 그 전도된 몽상 또는 망상으로 출물 생사해로다. 생사의 바다에서, 생사해를 그냥 생사고해에서, 생사의 고통, 태어나고 죽고 그냥 인간 사는 건데 그게 왜 고통이냐? 태어나고 죽는 것 자체가 고통 맞아요. 거기까지 또 설명을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생사가 다 고통이라고 보는 불교적인 어떤 생사윤회관에서 그 고통의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인 생사 윤회하는 삶에서 허둥대고 있구나. 왔다리 갔다리 그냥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구나. 대원각, 부처님의 대원각으로 이 생사의 생사고해만 벗어나면 충색하사계, 우주를 꽉 채워서 우주 법신하고 쌤쌤이 돼서 끝나는 얘기인데 그걸 몰라갖고 이러고 있구나. 이 소동파 진짜, 스님은 저보다도 불교를 더 잘 알아요. 다음 줄 보겠습니다. 우나 이 일념으로 어떠한 것이 단 한 생각에, 이 일념이라는 말도 원래 불교 전문 용어기는 한데 여기서는 불교 전문 용어로 쓰인 게 아니고 그냥 한 생각, 순간적으로 빠바박 돌아가는 한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불교에서 일념이라는 건 삼매에 들어가서 완전히 집중이 돼서 그 삼매의 상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그러한 어떤 정신 상태를 말하는 용어긴 한데 여기서는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한순간 빡 깨친 그 깨닫는 딱 그 한순간에 득 왕생 정토화,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리인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얻을 득자니까 그 한순간 빡 깨닫는 그 순간에 정토의 왕생함을 득 얻겠는가. 뭐 이 정도만 하시면 해석은 더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줄 볼게요. 아주 무시업이, 내가 무시로 지어온 모든 업이 했는데, 무시업이라는 게 뭐냐? 어떤 업이라는 거는요, 업을 짓는다는 거는 뭐 5년 전부터 시작해서 5년 뒤에 끝난다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무시무종이라 시작함도 없고 끝남도 없어요. 근데 사실 무시유종입니다. 그럼 시작함이 없는 거는 과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시작함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쭉 always 언제나 항상 업을 짓고 있는데 그냥 우리 중생의 견지에서는 무시 무종이 끝남도 없어요. 아까 했잖아 생사고해라고. 났다가 죽고 또 윤해서 또 나고 또 죽고 계속 윤회하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업을 짓기 때문에 무시무종이 맞는데 그럼 우리 중생계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깨달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 무시유종이 왜 부처가 됐다는 건 이 윤회를 깨고 윤회로부터 튀어나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해탈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남는 업이 없어요. 제가 이것도 또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라 시간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해드리려고 다음에 해드려야 되고 다음에 언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 부처님이 본인이 스스로 부처가 됐다는 그 도를 다 깨달았다는 선언 아닌 선언을 하신 게 아함계 경전에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보면 맨 마지막 6글자가 자지불수후유라 그래서 후유 다음 생을 받지 않음을 자지 내 스스로 안다. 난 이제 더 이상은 다음 생 안 받는다. 왜? 금생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어왔던 모든 업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일명 업보 다 받았고 그 업보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고 더 이상 남은 인연과 업이 없기 때문에 받을 다음 생이 없다. 그러니까 금생이 디라스트 쫑 마지막 생이다. 금생이 다 끝나고 나 이제 부처까지 돼서 다 끝냈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내 육신은 가는 거고 그래서 법신으로 우주와 동화돼서 법신 그 자체로 남는다. 없다는 거죠. 그걸 아조무시업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업인데 시작함이 없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를 쫙 과거서부터 쭉 오는 업인데 그 지어온 그 모든 업들이 그 많은 업들이 본종 일념생이니 본래 한 생각으로부터 생긴 것이니 이 한 생각은 탐욕이라는 거죠. 삼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고집멸제가 고집멸도의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재와 집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예. 그 한 생각으로부터 생긴 것이니 기종 일념생인데 이미 한 생각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라면 한종 일념 멸이라.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돌이켜서 이 종 따를 종자 쓰고 일념 이 한 생각을 따라서 환멸 돌이켜 없앨 수도 있을 것이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연기법을 설명하실 때 뭐 무명이 뭐 행을 생하게 하고 행이 뭐 식을 생하게 하고 이 12전기 쭉 뭐가 뭐를 생하게 하고 뭐가 뭐를 생하게 하고 뭐가 뭐를 생하게 하고 이렇게 생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는 유전연기라 그래. 계속 돌고 도는 윤회를 설명하는 연기라 해서 유전연기라 그러고 반대로 그러니까 행을 멸하면 무명이 멸해진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로 우비고뇌를 없애면 늙음이 없어지고 노를 없애면 뭐 생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고 또 거꾸로 12연기를 거꾸로 없어지는 단계로 그러니까 A가 B를 생한다 했을 때는 유전연기고 B를 멸하면 A도 따라서 멸해진다. 그 원인이 되는 이렇게 보는 거는 거꾸로 이제 없앤다고 해서 환멸연기라 그러거든요. 여기 환멸 나오잖아요. 여기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한 생각에서 모든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업이 다 시작됐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불교 가장 기본 교리 중에 하나인데 업에 대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한 생각만 잡아갖고 없애면 그 한 생각 때문에 모든 업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걸 없앴으니 이 모든 업도 하나씩 순서대로 12연기, 환멸연기, 유전연기, 환멸연기처럼 없어지지 환멸돼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 업을 없애는 걸 왜 수동파가 이기겠느냐.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스포일러 잠깐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왜 환멸이어서 멸하는 걸 강조했느냐. 이렇게 업장이 다 소멸돼야 청정한 업식만 남겨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 가기 참 힘드네요. 예.
자, 다음 시간에 요 소동파의 모친을 위해서 지은 극락왕생 발언문 뒤에 부분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